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이제 메뚜기와 관련된, 메뚜기 피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향을 관측하면 그런 메뚜기 떼의 탄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미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전망 정도예요.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나사와 미국 국제개발국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점으로 제일 처음에 내용을 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문단의 내용은 늘 항상 그렇지만 PCS에서 늘 항상 그렇죠. 이렇게 뭔가 최신 이슈라든지 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내용들을 항상 앞에 이렇게 제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가장 처음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번 문단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파악을 해두면 나중에 전체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도 무리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 메뚜기는 연 강수량 200mm 미만인 아프리카 서아시아 일대 사막에 서식하는 대형 메뚜기다.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연 강수량 요 정도가 바로 뒤에 나오는 뭐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일대의 사막의 기후를 말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뭐뭐인과 같은 말로 수식어가 나와 있어요. 수식어의 서술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건 얼마든지 서술어 자리로 옮겨져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2번 선지, 1번에 2번 선지를 마련을 해본 거예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일대의 사막은 연 강수량이 200mm 미만이다. 뭐 이렇게요. 왜냐하면 거의 이렇게 수식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두 개가 정보가 동격이거든요. 동격의 정보니까 이걸 가지고 수식어였던 게 뒤에 서술어 자리에 와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그다음에 서술어에 있던 게 수식어 자리에 와도 어색하지 않고 되는 거거든요. 수식어와 그 뒤에 나오는 피수식어의 관계가 이렇게 동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두면 좋죠. 1제곱킬로미터당 8천만 마리가 넘도록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 하루 최대 150km.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 숫자가 나오는 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먹어 치운다.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식량난의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 메뚜기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곤충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식량난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식량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그 뉘앙스냐면 아프리카에는 이미 식량난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심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일조라는 말 자체가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도움을 일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조했다 이 얘기는 내가 조금 도와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가는 방향대로 내가 도와준 거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량난은 이미 있었고 그것을 심화하는 데에 일조, 조금 도움을 준 겁니다. 하지만 조금 도움을 주건 많은 도움을 주건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번 선지에 사막 메뚜기의 문제는 식량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본 겁니다. 여기 밀접한에 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둘의 관계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예 연관성이 떨어지면 밀접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잘 맞아떨어지면 밀접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 연구진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역의 토목 정보를 수집하고 토양 데이터를 합해서 사막 메뚜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봤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식 기간을 추정하고 토양 상태를 추산했습니다. 그럼 여기 추산, 추정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추가 추측하다의 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측해서 정하고 추측해서 계산하고 그런 뜻인 거예요. 연구팀은 사막 메뚜기가 알을 낳으려면 모래 흙이 필요하고 이 환경을 분석을 해봤더니 모래 흙이 필요하더라. 요거는 아무래도 앞에서 우리가
토양을 봤다 그랬잖아요. 뭐 토목 정보랑 그다음에 토양 데이터를 합쳐서 이랬잖아요. 토양 데이터를 합쳐봤더니 모래 흙일 때에 메뚜기들이 잘 시키고 알을 부화시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온 상태에서 진짜 실제 관측했던 지역의 꽤 많은 비중이 그 모래 흙에서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 여기 진흙과 모래 흙으로 나눠서 봤을 때 관측을 해봤더니 진흙보다는 모래 흙에서 조금 더 많은 비율로 메뚜기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모래흙 비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44%, 그다음 밑에 보니까 진흙 비율로 따져봤더니 3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네 하시겠지만 우리는 글을 쓴 사람의 뉘앙스를 따라가야 돼요. 글을 쓴 사람이 36% 뿐이었다. 예, 위에 44%는 뿐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적어. 이 수치가 적은 수치야. 이렇게 딱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글을 읽고서 44랑 36이랑 뭔 차이가 나겠어? 그렇게 큰 차이 없지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뉘앙스대로 무려 뭐 이런 말을 썼으면 되게 많은 수치로 생각을 하고 쓴 것이고 뭐 어우 이런 말을 썼으면 되게 작은 수치로 생각하고 쓴 것이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양수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50.1%가 상황 메뚜기 때 발생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게 9주간,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봤더니 9주 후에 메뚜기 때 탄과를 예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9주 전에 뭔가 낌새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9주간 평균 토양 수분이 상황 메뚜기 때 발생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조건을 합쳐보면 대규모 사망 메뚜기 때가 발생한 곳은 62.5%가 9주 전 토양 상태가 발생의 최적 조건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 지문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죠. 사망 메뚜기의 부화 시기와 토양 상태를 역추적, 그러니까 9주 후를 알 수 있다는 건 9주 전으로 역추적을 했다는 거거든요. 쾌덕의 번식 조건을 파악해서 최대 9주 전에 상황 메뚜기 때가 나타날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예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위치에다가 막 박멸에 필요한 농약이나 이런 걸 막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상황 메뚜기를 줄이기 위한 농약 혹은 물리적인 박멸은 알이 부화하기 전 또는 날개가 발달하기 전 뛰어다닐 수만 있는 그러면 뛰어다닐 수만 있는 상태를 호퍼라고 하는구나. 또 동격 나온 거죠. 그럴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냈는데요.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호퍼 상태일 때 효과적이라는 거지. 호퍼 상태를 지나간 성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불가능하다. 박멸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낫다라는 뜻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해.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글 전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막 메뚜기의 문제점을 제시해줬어요. 그게 1번, 2번 문단. 1번과 2번 문단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문제점이 나오면 항상 피셋의 뒷부분은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와 해결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1번에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2번도 말씀드렸고요. 메뚜기의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면 메뚜기의 물리적 박멸은 불가능해진다. 제가 이게 아까 아니라 그랬죠. 메뚜기의 날개가 생기기 전에 박멸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늘 항상 부정서술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넓지 않은 게 좁은 건 아니죠. 넓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을 수도 있어요. 면적이 똑같을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면적이.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박멸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날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효과적이다. 그러면 날개가 생기기 전에가 효과적이다. 그 얘기는 날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막 메뚜기가 나타나는 최적의 토양은 진흙보다는 모래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볼까요?
자, 전문기관의 자료. 아까 위에서 뭐 미항공우주국이나 국제개발국 이런 전문기관이 나오긴 했으나 직접 인용이 되려면 아마 그 내용들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여져서 나왔어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고요. 질문과 대답, 질문했고 그에 대한 대답 나오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그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경향성의 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고 있다.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뭐 모래 흙의 경우, 그다음에 진흙의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흙도 이 경우랑 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소별로 나눈 거거든요. 또 그 요소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최적의 토양 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도도 얘기하고 흙의 종류도 얘기하고 그죠. 뿐만이 아니라 메뚜기가 부화하고 막 메뚜기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 안에 토양 조건도 얘기하고 초목 정보도 얘기하고 네. 물론 초목 정보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긴 했으나 네. 그 안에 흙의 정보가 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부분별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 이 구체적인 수치는 퍼센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런 온도, 뭐 일자, 일수죠. 일수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자, A는 창궐이었어요.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그러면 이 창궐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대상하고만 연결되겠네요. 되게 좋은 무슨 캠페인, 홍보 활동 이런 게 창궐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2번이 1조였는데요. 1조가 동음이어가 있어요. 이 위에 나타나 있는 1조, 지문에서 만나봤던 1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의 도움, 조금의 도움을 주다. 아이고, 1조 하다, 그러면 조금의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1조가 햇볕이 내릴 쯤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 1조량. 그때는 이렇게 쓰이는 거죠. 또 동음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 그러면 뭐 1조량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죠. 자, C에 나타나 있는 것은 추산, 추산 진작으로 미루어 샘함. D에 나타나는 건 박멸이에요. 모조리 잡아 없앰. 그래서 박멸이라는 뜻 안에 모조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조리 박멸함. 이렇게 말하면 중복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이게 또 보도자료예요. 제가 이렇게 딱 지문 하나씩은 꼭 최신의 보도자료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 한국도로공사에 실제로 올라온 겁니다. ISO. 이게 제가 왜 유독 또 이걸 갖고 왔느냐 하면요. 예전에 그 상반기 기본서였나? 거기서 이 ISO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실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만 제시한 다음 이 내용은 ISO 몇 번과 관련 있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생전 ISO라는 걸 처음 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ISO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ISO는 이렇게 뒤에 숫자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숫자와 함께 나오는데요. 숫자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기준에 따라서 뭐 앞에 1의 자리는 뭐에 관련된 거고 10의 자리는 뭐에 관련된 거고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50001 요거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인증입니다. 탄소 중립 활동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인증.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제 표준이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해 준 거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겠죠. 이 내용은 사실 없어도 요 말만 나와도 국제 표준 인증이란 말만 나와도 요걸 이제 선지에서 나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자체 관리 시스템 구축. 그 자체 관리 시스템이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고요. 한국도로공사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의 주요 시설물 관리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고 있구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국도로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것에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업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면 또 ISO 5002를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옆에 나온 거대로 바로 연결져서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건 온실가스 감축에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적은 에너지로 큰 효율을 낸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어떤 자원이 덜 쓰이니까 그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국제표준화 기구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표준화 기구는 이러한 기업에게 인증을 해주는 것뿐이지 이 일 자체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나온 걸 한번 찾아가 볼까요? 2020년에도 역시 보면은 취득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에 취득한 ISO 그때는 또 14001이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각주 달려 있죠. 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친환경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제규정. 환경과 관련된 건 또 14로 시작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이니까. 근데 또 얘는 또 5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2020년에 인정받은 바 있다. 환경 관련해서의 그 대응 역량이 나오죠.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여기는 워낙에 내용이 쉬워가지고 문제를 2개만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했다고라고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접 인용을 해서 만약에 취득했다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돼 있어요. 그럴 땐 라고예요. 근데 큰 따옴표가 없이 간접 인용을 했을 때에는 라고를 쓸 수가 없죠. 그냥 고라고만 해야 됩니다. 사용량을 사용량으로 한대요. 이거 딱 봐도 어색하죠? 네, 사용량 아니고 사용량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량과 양의 차이인데요. 양이라는 건 앞에 이렇게 한자가 왔을 때,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 왔을 때는 양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용량, 원자량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고유어, 한자가 아니라 고유어 뒤에 양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에는 양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고유어뿐만이 아니라 외래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구름 하면 구름은 고유어죠. 구름 양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래어 중에 몰핀이라고 해서 그 투여하는 약물 중에 몰핀이라는 게 이게 외래어거든요. 그럴 때도 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쓰느냐, 양을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두음법칙과 관련 있는 건데요. 두음법칙과 관련해서 어떤 거는 란을 쓰고 어떤 건 란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자어가 같이 오게 되면 란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란이 글자를 쓰는 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문서에 성명란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할 때 성명은 한자죠. 그럴 때는 란을 써요. 근데 만약에 고유어라든지 그 다음에 외래어가 오게 되면 그때는 뒤에 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의 고유어가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쓸 때는 이름 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름 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스포츠 외래어 그러면 스포츠 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때 문제 뭐가 나오냐면 가십이 또 외래어죠. 가십에 란 쓰면 안 되고 난.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음 법칙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됐다 아니죠? 되었다의 준말이니까 됐다 이렇게 써야 되고 연속적이라고 말을 쓸 때에는 이게 툭툭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회, 2회 이런 식으로
회차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럴 땐 연속적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뚝뚝 끊어지는 단독적인 회차가 있지 않을 때,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럴 땐 지속적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영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인데요. 문제 해결 같지가 않죠. 요즘은 다 문제 해결 능력의 지문도 의사소통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거꾸로 가봐야죠. 만 13세 아이와 어린이날에 땡땡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음료 서비스죠? 제가 또 오타를 냈네요. 음료 서비스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받을 수 있겠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면은 5월 5일 어린이날 나왔고요. 만 13세 나왔고요. 아, 근데 미만이에요. 미만은 이 13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만 13세의 아이와 함께 가면 안 돼. 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3대 가족이 어버이날에 땡땡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스테이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음식값을 할인받을 수 있겠군. 자, 어버이날에 2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3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스테이크 서비스 좋아 했어요. 근데 3대 이상의 가족 식사 시 전체 금액의 15% 할인을 받는 음식값의 할인은 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거든요. 또 안 되죠. 스승의 날에 땡땡 레스토랑에 방문할 때 교직원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와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파스타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겠군. 이 와인과 파스타를 또는 오어 개념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교직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교직원증이 있어야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만 받고 하나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사 50명 이상이 단체로 땡땡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음식값에 할인을 받을 때 50명 이상의 단체 예약 시죠. 네. 그럴 때 교직원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50명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일부러 교사를 괜히 넣은 거예요. 왠지 교사니까 교직원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또 함정을 판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넣은 거. 상관없죠. 옳은 거, 적절한 것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 5번 자리에만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3번 자리에 B가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특정 조건은 그냥 바로 넣고 시작하는 거. C와 D는 서로 이웃하니까 나란히 있어야 돼요. 홀수 번호니까 어차피 3번에 B가 자리 잡고 있으니 A는 1번 아니면 5번 자리밖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A가 1번일 때랑 어이구, A. A가 1번일 때랑 A가 5번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럼 A가 1번일 때를 가볼게요. 그럼 C, D는 연속적으로 와야 되니까 2번 자리에는 올 수가 없고 4, 5번 자리에 CD가 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2번 자리에는 E가 오겠죠. 그럼 E가 오면 E가 2번 조명을 사용하면 C가 5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C고 여기가 D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DC가 될 수도 있고 CD가 될 수도 있는데 E가 2번 자리에 올 때는 C가 5번이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의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5번 자리에 왔을 때를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B는 3번 자리에 오고요. C, D가 요 앞에 오겠죠. 이때는 이제 거리 끝도 없으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B가 앞에 오건 C가 앞에 오건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B랑 A가 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거 좀 옳은 것 하는 겁니다. B가 5번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수는 없어요. 조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리는 5번이죠. 자, 여기에 자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C와 A 두 명이죠. E가 A보다 높은 숫자, 그 높은 숫자가 D거든요. 그러면 E가
A보다 높은이라고 했으니까 뒤 오른쪽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E보다 A가 요 뒤로 가는 경우, 요런 경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런 하나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D가 C보다 높은 다리. 그러면 D가 C보다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아니죠. 네. 그래서 얘가 또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죠. 4번의 내용을 보면 E가 C보다 높은 숫자. 그러면 E가 C보다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A는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다리. 오, 둘 다 연속으로. 항상 그러하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4번 이렇게. 너무 쉽죠. 네,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다만 조금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뭐 5번 자리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 써놓고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만든 것 뿐인데 이것도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고요. 12개의 상품으로 화장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B와 D가 같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다르대요. 그러면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는 같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야 돼요. 가장 많은 건 4입니다. 4개입니다. 그리고 C는 D보다 더 많은 화장품을 받았대요. 또 E는 A보다 더 많은 화장품을 받았고요. 그럼 우리가 C와 E의 관계, D와 A의 관계는 몰라요. 그럼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들의 순서는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이 몇 개씩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 경우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봤는데 순서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순서를 파악하는 뭐 정보가 없어. 그럴 때에는 이거는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해볼까요? 자, 만약에 12개예요. 근데 제일 많은 게 4개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B와 D가 그 4개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D보다 C라고 하는 애가 더 많다는, 즉 D가 제일 최고인 4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두 번째 아닐까 싶어서 3, 3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도의 차이만 두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총 12개가 되어야 되니까 4, 3, 7이죠. 이 열이에요. 그럼 이제 2개밖에 안 남은 상황. 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 1 이렇게 해야겠죠. 5이 되려면. 근데 이거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2명만 받고 나머지는 받은 개수가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1, 1이 이렇게 와버리면 똑같은 개수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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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명이 돼버리잖아요. 안 되겠구나. 좋아. 그러면 4에다가 3 가고 이 3등과 4등이 똑같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4, 3, 7, 7에다가 4 더하니까 11이죠? 11에다가 12 맞추려면 나머지 하나. 이거 가능하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하고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고 봐봤을 때 A가 화장품을 3개 받았다. 자, 만약에 A가 2등 자리에 온다면 가능하죠. 예. A가 2등 자리에 올 가능성 있죠. E, A, C, D, B 이럴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지금 항상 옳은 것만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빼줘야 되죠. 자, B가 화장품 2개를 받았다. 그럼 B와 D가 받은 개수가 같다 그랬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받은 개수가 같은 경우 2개 요거죠. 그러면 B가 2개를 받았다는 건 확실하네요. 그죠, 그죠. D도 2개 받은 게 확실하고요. C는 화장품을 3개 받았다. C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을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저 어때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죠. 왜냐면 D와 B가 2개씩 받은 거는 확실하니까. 그럼 C가 요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그러지 않고 C가 1등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요.
D가 한 개, 이건 완전 아니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한 개? 꼴찌는 아니잖아요. 땡땡땡 해서 항상 옳은 건 2번만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경우는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는 순서는 여러 가지인데 개수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올 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은 대인관계고요.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고객 만족이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고객 만족의 조사 분야와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 조사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즉 설문지를 돌려서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의견을 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심층 면접법처럼 좀 긴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좀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속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한 달 간격, 일주일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조사 결과의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세워야 됩니다. 또 고객 만족 조사는 왜 하냐 하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거나 고객에 대한 개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이 그 고객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를 알기 위해서 그 고객에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3번이 정답이고요. 조직 이해 파트에 요 티레스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티레스 모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킨지라는 사람인데요. 맥킨지가 티레스 모형을 어디에 적용했느냐 하면 조직 문화에 적용을 했어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S로 시작하는 7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런 조직 문화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의 몰입도, 조직에 동화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전달해 준다라고 얘기하고요. 조직의 문화에 조직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면 그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LS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shared value라는 게 있어요. 는 공유 가치입니다. 여기 S 들어가죠. share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strategy라고 해서 전략이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또 다음으로는 스트럭처는 구조죠. 구조가 또한 이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죠. 그 다음은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은 이제 스태프 돼 있고요.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스킬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킬을 경영자의 스킬로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스킬만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경영자의 스킬이거든요. 경영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고 죄송해요. 경영자의 스킬과 그다음에 스타일. 요게 이제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의 스타일은 우리 여러 가지 했었죠. 뭐 독재자 스타일, 그다음에 파트너십, 그리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 등등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경영자를 왜 적었느냐 하면 경영자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정답이 이거거든요. 경영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뭐 구성 요소 중에 경영자의 어떤 스킬이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경영자 자체가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번만 적절하지 않다. 네,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를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한 걸 냈죠. 잠깐 쉬어가시라고 간단하게